작은데요. 우리가 이제 큰 곱이 넘어왔어요. 큰 곱이 넘어가고 이제부터는 그 챕터에서 이야기하는 부분이 이렇게 복잡하지가 않아. 아주 단순한 부분이야. 그래서 어떻게 쭉쭉쭉 나갈 수 있습니다. 자, 페이지 52쪽에 먼저 이제 물에 대해서 나오는데, 물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수소결합에 대해서 좀 이해해야 될 것 같아. 저번 시간에 이 부분을 한번 설명했던 것 같아. 그래도 좀 설명을 하자. 자, 저번에도 똑같이 여기다 썼어요. 수소결합이라고. 저 기억납니다. 저번 주에 여기 썼던 거 다시 한번. 그래서 이게 저번 주 수업인지 오늘 수업인지 헷갈릴 정도로 수업을 해봅시다. 자, 수소결합이라고 하는 것은 핵심 키워드 전기 음성도가 매우 큰 FON이 수소와 공유결합이라고 얘기해요. 공유결합을 형성할 때 이 공결합 자체가 수결합이 아니라 공결합을 형성할 때 인접한 분자를 당기는 매우 강한 분자 간의 힘이야. 분자 간의 힘을 바로 수소결합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이거를 그 준서 버전으로 설명을 하면 우리 아빠 만수르, 우리 아빠 빌 게이츠, 우리 아빠 이재용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지? 그러니까 뭐 집이 몇 채야, 집이 몇 평이야, 차가 몇 대야, 뭐 차가 무슨 차야, 이거 중요하잖아요. 우리 아빠 만수르 이렇게 끝나는 거야. 그래서 모든 것을 뒤집을 수 있는 매우 강력한 분자의 힘을 바로 수소결합이라고 부르는데, 이 수소결합은 뭐 극성이냐 다 필요 없어. 그냥 이거 있으면 그냥 게임이 끝나버리는 거야. 매우 강한 분자의 힘이기 때문에 이 수소결합을 갖는 물질들은 다른 물질에 비해서 끓는 점이라든가 또는 녹는 점이라든가 그 다음에 비열이라든가 이런 것이 어마무시하게 높아요.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하나 있어. 여기서 보면 전기음성도가 FON이 수소와 공결을 형성할 때 이런 일이 생기는데, 그럼 이 수소결합의 본질이 뭐냐? 일반적인 쌍극자 인력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냐? 한번 좀 구분해 볼 수가 있겠지. 자, 우리가 저번에 배웠던 것처럼 쌍극자 인력을 한번 제가 보면, 쌍극자 인력이라고 하는 것은 분자 내부에 플러스 마이너스 전하가 있는 거야. 플러스 마이너스 전하가 있고, 여기서 작용하는 힘이 바로 쌍극자 인력인데, 그러면 이 쌍극자, 그러니까 그 극성 분자죠. 이 극성 분자가 생기는 이유는 뭐냐면, 여기 분자 내부의 전기 음성도의 차이에 의해서 전자가 치우치는 거야. 그래서 이쪽에 전자가 많이 몰려 있고, 이쪽에 상대적으로 전자의 밀도가 낮은 거야. 이쪽에 전자의 밀도가 낮고, 이쪽에 상대적으로 전자가 많이 몰려 있는 거야. 전기 음성도의 차이에 의해서 전자의 밀도의 차이가 생기는 거죠. 전자의 밀도의 차이에 의해서 생기는 플러스 마이너스의 사이에서 끌어당기는 힘이 바로 쌍극자 인력이야. 근데 이 수소결합은 이거하고 근본적으로 달라요. 똑같이 플러스 마이너스가 끌어당기는 힘이지만 그 근본 자체가 다른데 어떤 차이가 있나 한번 봅시다. 자, 수소결합 한번 보자. 자, 수소결합은 이거와 똑같이 여기 분자가 있어요. 여기 분자가 있어. 분자가 있으면 여기 플러스, 여기 마이너스,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이거 똑같아. 근데 여기서 얘가 플러스가 되는 이유가 좀 달라요. 얘는 전자의 밀도가 상대적으로 낮아서 생긴 플러스인데, 얘는 그 플러스는 똑같은 플러스지만 그 근본이 좀 달라. 왜 근본이 다르냐면 전기 음성도의 차이에 의해서 전자쌍이 치우치는데 그 전기 음성도의 차이가 매우 커요. 그러다 보니까 이 플러스 쪽에는 양성자 그 자체가 드러난다는 얘기야. 양성자 자체가 드러나. 여기도 양성자 자체가 드러나. 왜? 전자가 한쪽으로 치우치니까. 이쪽에 전자가 어마무시하게 많이 몰려 있고요. 그다음에 전자가 너무 세게 당기다 보니까 양성자 자체, 수소의 양성자 자체가 드러나서 거기서 생기는 플러스 마이너스에 끌어당기는 정정적 인력, 이게 바로 수소결합이야. 그러면 수소결합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개나 소나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양성자가 드러날 수 있게끔 강한 전기 음성도가 반드시 필요해요. 그 다음에 여기는 양성자가 드러날 수 있게끔 껍질의 수가 매우 적어야 된다는 얘기야. 일전에 제가 설명했는데, 예를 들어서 HF다라고 한다면 여기에 수소가 있고요. 여기 F가 있다 치자. 여기 수소 원자가 있고 여기 F 원자가 있고 얘네서 공유를 하고 있어. 그러면 전사쌍을 공유한단 말이야. 공유할 때 이 F가 전기 음성도 매우 크니까 이 전자를 당겨요. 당기게 되면 얘가 양성자는 겉으로 드러난 상태에서 전자만 한쪽으로 이렇게 치우친다는 얘기야. 이렇게 전기 음성대 차이에 의해서. 그래서 양성자 자체가 이렇게 겉으로 드러난다. 그럼 이렇게 양성자 자체가 드러나서 생기는 플러스가 생기려면 두 가지 조건이 있어야 돼. 두 가지. 첫 번째 바로 뭐냐면 이 전자 껍질을 벗길 만큼의 강한 전기 음성도가 필요해. 그게 누구야? FON이야.
근데 아무리 강한 힘도 땡긴다 할지라도 이 전자 껍질이 두 개가 되면 안 돼요. 안 벗겨져요. 아무리 세게 땡겨도. 그러니까 이 전자 껍질이 반드시 몇 개여야 돼. 하나여야 돼. 그럼 전자 껍질 한 개 갖고 있는 놈은 두 놈밖에 없어요. 수소하고 누구야? 헬륨. 헬륨이야. 근데 이 헬륨은 누구랑도 반응 안 해. 그러니까 헬륨 제끼면 수소밖에 없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전자 껍질이 하나 존재하고 있는 수소가 그 전자 껍질을 벗길 수 있을 만큼의 강한 전기음사도 갖고 있는 F5M과 결합했을 때 양성자 자체가 겉으로 드러나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고 그 결과 수소 결합을 형성할 수 있다는 얘기야.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연결시키는 개념은 그러면 이 수소의 전자 껍질이 벗겨서 양성자가 드러나려면 이 반드시 전자 껍질을 벗기는 전기음성도 매우 강력한 F5N이 수소와 공결을 형성해야 되는 거야. 붙어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이런 건 안 돼. 산소가 이렇게 있고요. 탄소가 있고 여기 수소가 이렇게 있다 진짜.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되는 경우는 화학식을 보게 되면 탄소, 산소, 수소로 되어 있기 때문에 수소결합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여기는 O와 여기는 H가 같이 공결합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수소 결합을 형성할 수 없다는 얘기야. 산소와 수소가 있어도. 그러니까 반드시 산소와 수소가 어떻게 있어야 돼? 붙어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경우 뭐 이렇게 있고 이렇게 존재한다면 여기 산소와 수소가 같이 붙어 있기 때문에 여기 산소와 수소가 같이 붙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수소 결합을 형성할 수 있어요. 이렇게. 오케이? 됐죠? 자, 수소 결합할 수 있는 조건을 설명했고 그다음에 실제로 이런 수소 결합을 형성할 수 있는 대표적인 예를 뭐가 있나 보자. 자, 수소 결합할 수 있는 거 대표적으로 누가 있을까? 물이 있겠지. 그 다음에 HF가 있고, 그 다음에 암모니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알코올의 종류, 알코올. 그 다음에 카르복시산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선생님, 이 R이 뭐예요? R이 뭐예요? 이 R은 탄소와 수소로 구성된 물질이야. 그러니까 이거 탄소가 하나짜리일 수도 있고 두 개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 뒤에 요 OH라고 하는데 요 OH를 하나의 작용기, 하나의 그룹으로 봐요. 그러니까 기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표현하면 그룹이라는 뜻이야. 그래서 펑셔널 그룹, 그래서 작용기라고 부르는데 요 OH 요 그룹을 뭐라고 하냐면 하이드록시 그룹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탄소와 수소로 구성된 어떤 물질에 여기 OH가 붙어 있어. 그럼 이런 종류를 뭐라고 하냐면 이런 종류를 다 합쳐서 알코올이라고 해요. 알코올. 영어로 표현하면 알코올. 영어 잘하네. 예. 알코올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COH가 붙어있지. COH가 있는데 이 COH 그 그룹을 뭐라고 하냐면 카르복시 그룹이라고 불러요. 카르복시 그룹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카르복시 그룹이 같이 붙어있는 거 이런 것을 무슨 산 이렇게 불러요. 무슨 산 이렇게. 염산은? 아니요, 염산 아니라 무슨 산 이렇게 부르는데 대표적으로 아세트산이 있죠. 아세트산의 화학식이 뭐야? CH3COH죠. 그러니까 여기 탄소 하나가 붙어. 탄소 하나 붙게 되면 그걸 뭐라고 하는 거야? 아세트산이라고 부르는 거야. 한번 보자. 여기다 적을게요. 여기다가 여기만 탄소 하나가 왔어. 그럼 탄소가 있으면 수소가 3개가 붙겠지. 그 다음에 C가 오고 여기 O가 오고 여기 O 여기 H가 붙는 거야. 이렇게 여기 H가 붙는 거야. 그래서 얘가 CH3COOH가 되는 거고요. 얘를 아세트산이라고 부르지. 그쵸? 아세트산이야. 그 다음에 여기에 탄소 하나가 아니라 수소가 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H가 오고 여기 C가 오고 여기 O가 오고 여기 O, H가 붙을 수 있겠지. 요거를 포름산이라고 해요. 포름산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걸 다 합쳐서 뭐라고 하면 카르복시산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알코올이나 카르복시산은 그냥 전체 그룹 이름이야. 그 다음에 여기에 뭐가 오냐에 따라서 이 종류가 나눠져요. 그러니까 탄소 하나 오게 되면 뭐가 되는 거야? 메탄올이 되는 거야. 2개 오면 에탄올, 3개 오면 프로파놀, 4개 오면 부탄올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에탄올, 우리가 탄소의 개수 세는데 하나일 때는 얘를 메타라고 불러요. 메타. 두 개면 에타. 그 다음에 3개면 세타. 프로파. 그 다음에 4개면 부타. 이렇게 불러요. 그 다음에 5개면 프로페인. 펜타. 이렇게 불러. 이렇게 불러. 왜 멘붕 왔어? 오빠 너무 나대니까 그렇잖아. 자, 그래서 우리가 탄소 하나짜리면 얘를 뭐라 불러? 메탄올. 2개면 에탄올. 이렇게 부른단 말이야. 그 다음에
탄소가 하나짜리라서 CH4. 그럼 우리 걔를 뭐라 불러? CH4. 에탄올. CH4. 아, 메테인이라고 부르잖아. 메테인. 탄소가 두 개 뭐라 불러? 에테인. 그 다음에 세 개 뭐라 불러? 프로페인. 요즘 말로 프로판. 네 개면 부탄. 우리가 부탄가스라고 부르지. 그렇지? 부탄가스. 그러니까 그 숫자를 세는 접두어야. 접두어. 근데 아무튼 이렇게 OH 갖고 있는 걸 알코올이라고 부르고 CH9를 갖고 있는 걸 무슨 카르복시산 이렇게 그냥 무슨 산 이렇게 불러대요. 그러니까 산이 되는 거야.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뭘 갖고 있는 거야? 수소계로 갖고 있는 거야. 이런 것들 전부 다 수소계라고. 그 다음에 또 있나?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의 주인공이 누구냐면 바로 물이 오늘의 주인공이야. 그래서 물은 이런 수소결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분장이 비슷한 다른 물질에 비해서 끓는 점이나 농점이 어때? 매우 높아요. 그렇죠? 매우 높아. 그래서 그래프를 하나 표현한다면 이 H2의 동족 원소가 누가 있나 한번 보자. 그래프 한번 그려볼게. 오늘 저기 되게 수업 때가 좋아요. 균이. 왜 갑자기 도균이 왜? 아니, 네가 지금까지 수업 때가 불리한 게 도균이 때문이라는 얘기야? 예. 지금 도균이 비하신 겁니까? 예. 이따 읽어줄게. 예, 싸움 나겠다. 예. 싸움 누가 이길까? 도균이. 근데 이겨? 당연히 제가 도균이를 못 이기지. 이기죠. 못 이기지. 자, 도균이 보자. 알싸로 누르면 못 이기죠. 자, 요거 우리가 분자량이야. 분자량이고 요게 끓는 점이야. 끓는 점이고 얘의 동족 원소가 누가 있냐면 H2O, H2S, H2SE, H2T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산소 아래쪽으로 쭉 내려가게 되면 S, SE, T가 있단 말이에요. 여기 밑에는 S가 있고 여기는 SE가 있고 여기는 TE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수소가 붙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얘네가 전부 다 동족 원소야. 얘네가 동족 원소고 전부 다 104.5도 구분 형태를 띠고 있어요. 분자 구조는 다 똑같아. 그러니까 네 개 다 쌍절을 갖고 있고 분장이 증가할수록 분산이 소재되니까 이론적으로 본다면 얘가 끓는 점이 가장 높아야 돼. 그렇지? 근데 실제로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야?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여기가 H2가 되는 거고 여기가 H2S 여기가 H2SE 여기가 H2TE가 되는 거야. 같은 동족 원소 사이에서 모든 것을 다 뒤집을 수 있을 만큼의 파워풀한 히든카드가 존재하는데 바로 이 물이 그 히든카드를 가지고 있고 그 히든카드가 바로 뭐라는 얘기야? 수소 결합이라는 거야. 그렇죠? 수소 결합이야. 그 다음에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HF나 이런 거에 비해서 수소 결합을 굉장히 잘해요. 왜 잘하냐면 수소 결합이라고 하는 것은 산소와 수소 사이 공결합인데 물이 만약에 이렇게 있다면 공결을 하겠지. 이렇게 공결을 해요. 하면 얘가 이론적으로 모두 몇 번의 공결을 할 수 있냐면 3번. 여기 또 산소가 있겠지. 이렇게. 그렇죠? 산소가 이렇게 있을 것이고 여기 또 수소가 또 다른 산소가 들어갈 수 있겠지. 이렇게. 그리고 여기는 산소는 진짜 뭔가에 있어. 수소와 이렇게 또 결합할 수 있겠지. 이렇게. 그러니까 공결을 굉장히 많이 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똑같은 수소 결합을 할지라도 얘는 수소 결합을 훨씬 더 많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수소 결합 효과가 아주 극명하게 드러나는 대표적인 물질 중에 하나가 바로 뭐다? 물이라고 하는 거야. 오케이? 어려운 내용 하나도 없죠? 다 논리적으로 설명했어요. 그러니까 수소 결합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겨요라고 막연히 외운 것이 아니라 수소 결합이 이런 거구나라고 이해하시고요. 그 다음에 물 이외에 다른 것들을 또 수소 결합하는 케이스 이렇게 산소와 수소가 이렇게 같이 연결되어 있을 때 이런 것들이 수소 결합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거라든가 이런 것들 알코올이라든가 카르복시탄 얘네들도 수소 결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기억, 메모리. 오케이? 메모리. 자, 그래서 152쪽에 보면 이제 수소결합이라는 내용이 쭉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52쪽 맨 밑에 보면 수소결합에 의한 물의 특성에서 녹는 점과 끓는 점이 매우 높다라고 하는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융해열과 기화열이 매우 크다라고 했어요. 자, 융해열과 기화열이 크다는 이야기는 어떤 물이 상태 변화하는 데 있어서 그 분자의 인력을 끊어야 돼요. 그렇죠? 그 분자 간의 인력을 끊어야 되는데 수소결합이 굉장히 강력하게 있으니까 그 분자의 인력을 끊는데 거의 대부분의 에너지가 소비돼요. 그러니까 어마무시하게 많은 에너지를 소비한다는 얘기야. 예를 들어볼게. 자, 그래프를 하나 그려볼게. 여기가 온도입니다. 여기가 시간인데 여기 만약에 마이너스 10도씨 얼음이 있다. 진짜 마이너스 10도씨 얼음이 있어. 얼음을
가열을 할 거야. 그럼 온도가 이렇게 쭉 올라갑니다. 온도가 쭉 올라가다가 0도씨가 되면 평평한 꼴을 만나게 돼요. 평평한 꼴을. 그 다음에 또 온도 올라가겠지? 온도 올라가다가 100도씨가 되면 또 평평한 꼴을 만나서 순위로 이렇게 올라가게 돼요. 그러면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되면 이제 배우는데 융해, 음고 이런 거 배웁니다. 여기서 얘가 고체란 말이야. 얘는 고체고요. 요 평평한 구간에서는 고체가 액체로 바뀌고 있어. 이 고체가 액체로 바뀌는 것이 바로 뭐야? 융해 현상이란 말이야. 그 다음에 이제 다 녹았어. 녹으면 여기가 액체가 될 것이고요. 또 이 평평한 구간에서는 액체가 기체로 바뀌는 기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상태가 변할 때는 분자의 인력을 끊어줘야 되기 때문에 많은 에너지가 소비되는데 요때 요 융해 현상 과정에서 소비되는 에너지를 바로 우리 뭐라 불러? 융해열이라고 불러요. 근데 이게 다른 물질에 비해서 이게 굉장히 길어. 이게 길다는 얘기 무슨 얘기냐면 만약 짧은 것부터 먼저 보자. 짧은 것부터 어떤 물질이 있는데 얘가 어떤 물질은 고체가 쭉 돼서 액체 될 때 슉 해서 슉 올라가요. 그러면 요 열을 조금만 가해도 다 끊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금방 바로 액체 녹는다는 얘기야. 근데 얘는 뭐야?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된다는 얘기는 이 고체를 액체로 바꾸는데 즉 분자의 인력을 끊어내는데 어마무시한 에너지가 소비되기 때문에 이 구간이 상대적으로 다른 물질에 비해서 어떻다는 얘기야. 굉장히 길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얘기야. 또 마찬가지로 이것들도 다른 물질에 비해서 액체나 기체를 바꾸는데 분자의 인력을 끊기가 대단히 어려워. 그래서 많은 에너지가 소비되기 때문에 이 구간이 때 길다는 얘기야. 그렇죠? 다른 물질은 못해. 짧아. 금방 기체로 바뀌어. 근데 이렇게 구간이 길다는 얘기는 융해열이 대단히 높고 그 다음에 기화열이 대단히 높다. 그럼 이런 현상은 왜 생기느냐? 바로 수소 결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하다는 얘기지. 맞죠? 자, 그 다음에 비열이 매우 크다 그랬어요. 자, 비열이 매우 크다라고 했는데 자, 비열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비열 저기 준석 비열이 뭐야? Q는 CMT. 아, 비열이 뭐냐니까? 1kg 올리는데 필요한 양? 1kg 상관없어요. 1kg는 그 정도. 뭐 하나 빠졌어. 필요한 칼로리예요. 됐고요. 너 준서의 반대말 1도 올리는데. 그렇지. 준서의 반대말이 준 앉아죠. 맞지? 맞잖아. 재미없어요. 준서 준 앉아. 맞잖아. 맞지? 경찰서의 반대말 경찰 앉아죠. 그렇지? 자, 누구 딴데 써먹으면 안 돼. 자, 비열 한번 보자. 자, 비열은 어떤 물질 1g을 1도씨 올리는데 필요한 에너지의 크기를 바로 비열이라고 해요. 또는 어떤 물질 1kg을 1도씨 올리는데 필요한 에너지의 크기를 바로 비열이라고 해요. 보통 일반적으로 1g을 기준할 때는 요 에너지가 바로 칼로리가 되겠죠. 그렇죠? 요 에너지는 칼로리가 되는 거고요. 요 때는 이제 킬로칼로리가 됩니다. 어떤 걸 써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비열은 어떤 일정량의 물질을 온도를 1도씨 온도에 필요한 에너지 크기를 비열이라고 부르고 이 비열이 크다는 이야기는 온도 변화가 대단히 크다 작다. 작다. 온도 변화 작다는 얘기예요. 쉽게 온도가 바뀌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왜? 분자가 단단히 묶여있기 때문에 그 분자를 좀 더 헐겁게 만드는 데는 어마무시하게 많은 에너지가 소비된다는 이야기야. 그래서 비열이 크다는 얘기는 상대적으로 온도 변화가 매우 작다는 이야기고 이 수소결을 갖고 있는 물질들은 다른 물질에 비해서 비열이 대단히 커요. 비열이 굉장히 크단 말이야. 그럼 비열이 크다고 하는 것이 어떤 식으로 와닿나 한번 보자. 여기가 이제 시간이라 칩시다. 일정한 열량을 가지고 열을 가고 있어요. 여기가 이제 온도라고 치자. A라는 물질과 B라는 물질이 있어요. A라는 물질과 B라는 물질이 있는데 둘 다 똑같은 에너지를 가지고서 가열을 할 거야. 가열할 때 온도가 증가하게 되는데 A라는 물질은 온도가 이렇게 급격히 올라가고요. B라는 물질은 온도가 이렇게 서서히 올라가서 똑같은 에너지를 가지는데 A와 B를 봤을 때 A와 B의 비열을 비교한다면 A와 B의 비열을 비교하자 누가 더 비열이 큰 거지? B가 비열이 큰 거야. 그렇죠? 온도 변화 적으니까. 그렇죠? 물은 서서히 온도가 올라간다는 얘기야. 왜? 비열이 큰 물질이기 때문에. 오케이? 자, 이렇게 비열이 크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 하나 있는데
페이지 어디 보시냐면 54페이지 한번 봅시다. 54페이지. 자, 물과 비열 한번 보자. 물은 비열이 대단히 큽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대표적인 현상에 대해서 한번 잠깐 보자. 현상에 대해서. 이것도 아마 중학교 때 아마 배울 텐데. 오일의 법칙. 뭐 갑자기 보일의 법칙 왜 나와? 저 물리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자, 여기 뭐냐면 여기가 육지야. 아, 아니네요. 여기가 바다야. 여기 육지고 여기 바다인데. 이제 한 칸만 앞으로 가야 돼. 네? 한 칸만 앞으로 가야 돼. 왜 갔습니다. 왜요? 안 돼. 어. 오. 아, 연해가지고. 아, 어. 왜? 여기 앉아 있는 도 보이는데. 넌 눈만 좋잖아. 예? 너 눈만 좋잖아. 근데 여기 되게 엉덩이가 차가워서 편해요. 밤새지 않습니다. 바른 자세. 자, 여기 이제 해가 떴다 치자. 해가 이렇게 떴어요. 선. 자, 그러면 뜨거워진단 말이야. 뜨거워지는데 육지나 바다는 똑같이 뜨거워지지만 바다가 비율이 크잖아. 그 온도식이 안 올라가요. 얘는 어떻게 될까? 빨리 쭉 올라가요.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쪽 육지는 금방 뜨거워지고요. 하. 상대적으로 바다는 상대적으로 온도가 좀 낮습니다. 그러면 이 온도가 높은 기체는 운동이 활발하기 때문에 입자의 간격이 넓어져요. 그러면 밀도가 어떻게 될까? 낮아집니다. 낮아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떠요. 얘는 상대적으로 밀도가 크기 때문에 어떻게 될까? 가라앉아요. 그래서 바람이 바다 쪽에서 육지 쪽으로 바람이 불게 되겠지. 그렇죠? 그러니까 바람의 방향을 부를 때는 목적지 아니라 출발지를 방향을 잡아요. 그래서 얘는 바다에서 부니까 얘를 해풍. 해풍이라고 부르겠지. 반면에 깜깜한 밤이 됐어요. 깜깜한 밤이 되면 식는단 말이야. 식는데 바다는 비열이 크고 육지는 비열이 작기 때문에 얘가 금방 식어요. 그래서 반대로 얘가 금방 차가워지고요. 얘는 아직 그 열기를 그냥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얘가 밀도가 작으니까 밀도 뜰 거고 얘는 밀도가 크니까 가라앉을 것이고 바람이 이렇게 오겠지. 그래서 깜깜한 밤중에는 바람의 방향이 해변가의 바람의 방향이 유풍으로 봅니다. 유풍으로. 그다음에 이제 이거를 우리 좀 스케일이 크게 바다가 아니라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본다면 우리나라 지역을 이렇게 그림을 한번 줘볼게요. 우리나라 지도를 이렇게 그려보자. 자, 이렇게 있다 진짜 이렇게. 아 그냥 이렇게 그렸어요 그냥. 이게 바다 알잖아. 이거 알잖아. 똑같이 그릴 수 있는데 이 정도만 그려도 돼요. 생선이에요? 아니요. 육지가 되고 여기가 바다가 돼요. 육지가 되고 바다가 되는데 만약에 더운 여름이라 치자. 자, 더운 여름이라면 어느 쪽과 비교할 수 있어? 이거와 비교할 수 있지. 여름이면. 그렇지? 그러니까 여름이 되면 바다에서 육지 쪽으로 이렇게 바람이 불어요. 이렇게. 그래서 더운 여름에는 이 밑에 있는 공기가 위로 올라와요. 그러니까 남쪽에서 바람이 불어온다는 얘기지. 근데 추운 겨울철은 어디가 비교할 수 있어? 여기가 비교할 수 있지. 그러니까 추운 겨울철 되면 저쪽 북쪽에서 남쪽 방향으로 바람이 이렇게 불어오겠죠. 빨간색으로 표현한 것은 여름이고요. 여름에 이쪽 바람이 부는 거고 겨울철에는 이 파란색 쓴 거 이쪽 방향에서 바람이 부는 거겠지. 이거 똑같잖아. 그렇죠? 그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는 계절풍이 이렇게 불어온다고 하는 것도 이거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자, 다시 페이지를 53페이지 봅니다. 53페이지. 자, 보자. 여기가 이제 영도시 보자. 영도시인데 요거는 온도고요. 이쪽에 부피야. 근데 이제 H2O라고 하는 것이 영도시에 있을 때 두 가지가 공유할 수 있어요. 영도시 물도 가능하고 영도시 얼음도 가능해. 그렇지? 그래서
여기에 0도씨 물이 있다 치자. 0도씨 물이 있는데 0도씨의 물이 0도씨의 얼음으로 바뀌었어요. 얼었어. 그러면 저번에도 잠깐 내가 손으로 설명했었는데 액체로 존재할 때는 물 분자들이 거의 빈 공간 없이 빽빽하게 있으면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어요. 이렇게. 근데 고체됐을 때는 이 물 분자와 물 분자 사이에 수소 결합을 형성하면서 가운데 빈 공간을 만들고 딱 고정돼 버려요. 그러니까 빈 공간이 많아지게 되니까 부피가 어떻게 될까? 커지겠지. 부피가 커져. 부피가 커져. 그래서 0도씨 물이 0도씨 얼음으로 바뀌면 부피가 급격히 커진다는 얘기야. 요거는 물이야. 요거는 얼음이야. 0도씨 얼음이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물이 얼면 부피가 커져요. 부피가 커진다는 게 무슨 얘기야? 밀도가 낮아집니다. 낮아진다는 얘기야. 낮아진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렇게 어마무시한 드라마틱한 변화가 생기는 거지. 이렇게 생기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온도가 0도씨 물에서 온도가 올라간다 치자. 자,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부피가 이렇게 됐다가 다시 이렇게 올라가요. 그러면 부피가 가장 작아지는 온도가 몇 도냐면 이때 온도가 바로 4도씨야. 이게. 그래서 0도씨에 4도씨 가면서 부피가 점점점 감소하다가 다시 증가하게 돼요. 다시 이렇게 증가해요. 그러면 이 4도씨일 때 부피가 어마무시하게 작다. 부피가 최저다. 부피가 최저란 얘기는 요 4도씨일 때 밀도가 어떻다는 얘기야? 낮습니다. 가장 높다는 얘기야. 4도씨일 때 물의 밀도가 제일 높다는 얘기야. 그렇죠? 자, 그 다음에 0도씨에 부피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내려가요. 온도가 0도씨 얼음에서 내려간단 말이야. 내려가게 되면 그 입자의 분자 운동은 더 활발해질까 둔해질까? 둔해집니다. 둔해지겠지. 둔해지니까 입자의 간격이 점점 좁아져서 부피는 어떻게 될까? 부피는 점점 펜에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펜이고 뭐 문제가 있어? 이게 뭐 준서야? 예? 네, 도균이에요. 도균이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0도씨 얼음에서 온도가 낮아지게 되면 부피가 점점 감소하는 이유는 분자 운동이 둔해지기 때문에. 펜이 왜 다 안 나와? 펜이 다 이렇게 준서스러워. 예? 예? 네, 도균이에요. 아, 도균이야? 아, 도균이 없잖아. 도균이 지금 초딩들랑 같이 지금 시험 보고 있잖아, 지금. 그쵸? 초등학교 2, 3학년 애들 옆에 두고서 지금 애들 보면서 나도 저런 실이 있었는데 하면서 이제 시험 칠 겁니다. 그랬는데 성적 일단 일찍 오면 성적 안 나와서 일찍 오는 겁니다. 성적 좋으면 자기 잘 풀었으면 집을 간다 그랬고요. 성적이 안 좋으면 그냥 이쪽 와서 내가 화학 공부하기로 했어요.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0도씨 물에서 0도씨 얼음 되면서 이렇게 갑자기 부피가 커지는 이유는 입자 사이에 빈 공간이 많아지는 거겠지. 그렇죠? 빈 공간이 많아져. 빈 공간이 많아지는 것은 입자 사이에 무엇 때문에? 수소 결합 때문에 이렇게 빈 공간이 많아지는 거죠. 그리고 이 고체와 액체를 조배했을 때 고체일 때 수기력을 더 많이 해요. 액체 되면 수기력이 좀 끊어지면서 입자의 움직임이 좀 더 자연스러워지겠지. 그래서 그게 어디 나와 있냐면 페이지 53쪽에 중간쯤에 보면 그래프 하나 나와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그래프 봐봐요. 왼쪽에 있는 그래프. 자, 왼쪽에 있는 그래프가 지금 요 그래프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주요한 점은 그래프가 두 개 나와 있는데 하나는 부피로 나와 있어요. 근데 오른쪽에 있는 것은 뭐야? 부피는 뭐야? 밀도로 나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부피와 밀도는 비례 반비례? 반비례. 그러니까 이 그래프를 뒤집어야 되겠지. 그렇죠? 그래프를 뒤집게 되면 오른쪽 그래프와 같은 것들이 되고요. 그럼 오른쪽 그래프가 됐을 때도 변함없이 4도씨일 때 밀도가 어떻다? 최대 이상. 그렇죠? 가장 무겁다는 얘기야. 그래서 우리가 정수기에서 물을 먹을 때 냉수 먹을 때 그 냉수의 온도가 4도씨입니다. 가장 뭔가 시원함을 가장 많이 느낄 수 있는 그런 온도죠. 준서 집에도 정수기 있죠? 아니요. 그러면 수돗물 먹을까요? 아니 저희 플라스틱. 미세 플라스틱이 많이 녹아있다는 그 플라스틱으로 된 그 생수? 예. 그렇죠. 얘가 이번에 탕부주의를 미세 플라스틱으로 탕부주의를 정했어요. 네. 진짜요? 예. 그래서 미세 플라스틱을 먹는 거.
저를 연구하겠네요. 자, 여기 쌤 우유 마셔도 돼요. 예 마셔도 돼요. 우유? 나는 준서가 먹는 거 거의 본 적이 없거든요. 잘 안 먹는 것 같아요. 자, 여기 동그랗게 2번 봐봐. 물이 얼 때 부피가 증가하는 이유 한번 읽어봅니다. 지금 한번 차분하게 읽어봐요. 저번 주에도 읽었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한번 더 읽고요. 자,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연장이요. 물이 얼 때의 변화, 빙산, 뭐 이런 거 읽어보시고. 수은 표면 정력이 476이래요. 소금쟁이. 그런 말 쓰지 마. 이상해 좀. 예. 자꾸 그런 말 쓰면 나중에 거짓된다. 오. 너가 생각 저기 조민수 따라하잖아. 도균이가 원조인데요. 자, 다 읽어보셨죠? 예. 자, 그다음 밑에 있는 비열도 아까 설명했습니다. 맨 밑에 보면 표면 장력이란 말이 있어요. 표면 장력. 자, 장력, 표면 장력이라 그랬는데 그러나 장력이 뭔 뜻이야? 실로 땡기는 거. 땡기는 거야. 땡기는 거. 땡기는 거. 그래서 표면에 있는 입자들 사이에 끌어당기는 힘을 바로 장력, 표면 장력이라고 해요. 자, 이 표면 장력이라고 하면서 어떻게 생긴 거냐면 우리가 이제 유리판 위에 물을 올려놓게 되면 물이 이렇게 동그랗게 맺혀 있어요. 동그랗게 맺혀 있는데 그 이유가 바로 뭐냐면 여기 중간에 놈들은 동서남북으로 힘을 모두 네 군데를 쓸 수가 있어요. 끌어당기는 인력이. 근데 표면에 있는 놈들은 힘을 쓰는 것이 힘을 쓰는 필수가 어떻게 됩니까? 줄어들겠지. 그러니까 여기 가운데 있는 놈보다 표면에 있는 놈들의 힘이 어떨까? 더 세겠지. 그래서 표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동그랗게 뭉쳐요. 이걸 바로 표면 장력이라고 해요. 물은 수소결을 갖고 있고 이런 수소결을 갖고 있어서 분자의 위력이 크다 보니까 표면 장력에 의해서 이렇게 동그랗게 맺힌 현상이 생긴다는 얘기야. 물을 넣으면 이렇게 생겨요. 근데 에탄올을 하게 되면 에탄올은 둥근 정도가 좀 작습니다. 에탄올은 좀 작게 돼요. 그러면 이렇게 둥근 모양을 보고서 에탄올보다 물이 표면 장력이 좀 더 크구나라는 사실 알 수 있고요. 물보다 좀 더 센 거 없어요? 있어요. 수는 이렇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물은 수소 결합에 의해서 이런 현상이 생기는데 이 수는 금속이니까 금속 결합에 의해서 이런 힘이 생긴 거야. 그러니까 얘는 화학 결합이야. 화학 결합 그 자체야. 얘는 분자 인력이고요. 그러니까 분자 인력 수소 결합이 아무리 세다 할지라도 화학 결합을 들어갈 수 없겠지. 그렇죠? 이것이 센다. 그래서 이렇게 뭉친다 볼 수 있겠죠. 브롬은요? 네? 브롬은요? 브롬은 이런 거 안 생겨요. 왜요? 브롬은 분자의 인력 그냥 분산형만 존재하잖아요. 분산형만. BR2니까. 그렇네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똑같은 물인데 이렇게 생길 수도 있고 이렇게 생길 수도 있고 이렇게 생길 수도 있는데 똑같은 물이야. 얘는 온도가 10도씨, 얘는 20도씨, 30도씨. 30도씨. 이렇게 물의 온도가 낮으면 낮을수록 이런 현상이 어떻게 된다? 더 잘 생긴다. 오케이? 됐죠? 이렇게 표면 장력이 크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한 가지가 바로 뭐냐면 소금쟁이가 물의 질을 걸을 수 있잖아. 소금쟁이 뭔지 알죠? 예. 네, 그 소금쟁이가 물을 걸을 수 있는 것도 이렇게 물의 표면 장력이 매우 크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고요. 그 다음에 그 바늘 같은 거를 물 위에 띄울 수 있죠? 알죠? 역시 그것도 물이 갖고 있는 표면 장력이 대단히 크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자, 그 내용이 어디 나와 있냐면 페이지 55페이지, 자, 55페이지 쭉 나와 있습니다.
역시 이것도 한번 읽어보시고요. 뒤쪽에 비눗물을 묻혀 띄운 거랑 종이배가 앞으로 나가는 건 뭔 소리예요? 이거요. 종이배 뒤쪽에 비눗물을 묻혀 몰래 띄우는 어디? 55쪽이요. 50쪽 어디? 종이배 뒤쪽에 비눗물을 묻혀 물에 그 띄우는 어디? 종이배가 앞으로 나아간다. 5번째. 아. 종이배 뒤에 비눗물을 묻혀 물 뛰면 종이배가 앞으로 나간다. 비눗물은 물을 밀어낸, 그러니까 물과 섞이지 않는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섞이는 성질도 갖고 있고 섞이지 않는 성질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과 친하지 않는 성분, 그러니까 물 되게 싫어하는 성분이 있기 때문에 물 밀어내겠죠. 그러니까 배가 앞으로 나가죠. 치약을 붙여도 되고요. 기름을 붙여도 됩니다. 그래도 배는 앞으로 나갑니다. 서로 밀어내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걸 그 같은 친하지 않은 물질들끼리 서로 미는 힘이 존재해요. 그래서 이런 일이 생기게 됩니다. 집에서 한번 해봐요. 굳이 뭐 재미있으면 아닙니다만. 자, 표현정리는 다 됐고요. 자, 1 더하기 1이 1이에요. 뭐요? 1 더하기 1이 1이에요. 뭔 말이야 그게? 두 개의 물방울이 부딪히면 한 개의 큰 물방울이 되는데. 자, 다 됐고. 자, 페이지 56페이지 봅니다. 56페이지. 자, 요것도 다 설명을 했습니다. 이것도 다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모세관 현상이라고 하는 거죠. 모세관 현상. 자, 모세관 현상인데 모세관 현상이라고 하는 어떤 거라고 보자. 자, 이렇게 준서가 바지를 입고 있어요. 바지 입고 있는데 비가 주룩주룩 온다. 바지 입고 있다 진짜. 그러면 이 바지 끝단이 물에 젖겠지. 물에 젖으면 요쪽만 젖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 물이 젖은 부위가 점점 타고 올라오겠죠. 이렇게. 그렇죠? 점점 이렇게 타고 올라옵니다. 그렇죠? 이게 바로 뭐야? 이게 모세 현상이야. 모세 현상. 모세 현상이 왜 생긴 건데요? 이런 모세 현상은 두 가지에 있어서 생겨요. 하나는 응집력이라고 하는 힘이 있고요. 또 하나는 부착력이라고 하는 힘이 있어요. 부착력. 두 가지 힘이 있는데 요는 이제 분전의 인력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인데 응집력과 부착력의 차이점은 둘 다 끌어당기는 건데 달라붙는 건데 응집력은 같은 분자끼리 뭉치려는 힘, 같은 분자끼리 뭉치려는 힘을 바로 응집력이라고 해요. 부착력은 그 분자가 다른 물질과 달라붙는 성질, 이걸 바로 부착력이라고 해요. 물을 한번 이렇게 볼게. 이렇게 파이프가 있다. 자, 파이프에 물을 넣어놨어요. 자, 물을 넣게 되면 물의 끝단이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데 물의 끝이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되는데 여기 여기에서 물 분자끼리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존재해요. 이걸 바로 뭐라 불러? 응집력이라고 불러요. 응집력이라고 부르고 여기 끝이 올라가는 것은 물이 여기 유리관과 달라붙는 성질. 요거는 부착력 때문에 생기는 거야. 요 양쪽 끝단은 이게 부착력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죠. 그래서 물을 이렇게 파이프에 집어넣게 되면 양쪽 끝이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데 그것은 여기는 응집력이고요. 주변 부착력인데 끝이 올라가는 이유가 물끼리 서로 달라붙으려고 하는 응집력 대비 서로 다른 물질과 서로 이렇게 달라붙으려고 하는 부착력을 비교했을 때 부착력 힘이 더 크기 때문에 이렇게 양쪽 끝단이 올라가요. 그럼 반대 경우 없나요? 이건 이제 물이고요. 수은 같은 걸 집어넣다 치자. 자, 수은을 유리관 안에 집어넣으면 수은은 끝이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뾰족하게 올라와요. 그럼 얘는 무슨 뜻이야? 이건 수은인데 수은은 응집력하고 부착력을 비교했을 때 어느 힘이 더 센 거야?
응집력이 더 세요. 응집력이 더 힘이 세기 때문에 끝이 이렇게 올라오는 거죠. 물이 다른 물질과 달라붙으려고 하는 부착력이 굉장히 센 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타고 올라오는 이유가 바로 이 부착력이 매우 세기 때문이고요. 그다음에 이런 부착이 세기 때문에 이렇게 어떤 작은 틈이 있으면 그 작은 틈을 타고 이렇게 올라오게 되는데 그런 것을 바로 뭐라 불러? 모세관 현상이라고 불러요. 이렇게 모세관 현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식물의 뿌리에서 흡수한 물이 남 꼭대기까지 올라갈 수 있고요. 여러 가지 현상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겠지. 자, 맨 56페이지 맨 밑에 봐봐요. 모세 현상과 관련 있는 현상. 종이나 천에 물이 스며든다. 식물, 그 다음에 심지 타고 올라가는 거. 이런 것도 전부 다 이런 모세관 현상 때문에 나타나는 거고요. 그럼 이렇게 U자형으로 생기는 거랑 이렇게 볼록하게 위로 솟아오는 거, 이건 응집력과 부착력의 차이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인데, 이 유리 파이프가 굵으면 굵을수록 이런 현상이 더 잘 나타날까, 얇을수록 이런 현상이 더 잘 나타날까? 그럴수록 얇을수록. 그렇죠? 이 파이프가 얇을수록 이런 현상은 좀 더 도드라지게 잘 나타나요. 우리가 컵에 물 담았다고 해서 이렇게 느끼나? 그렇지 않잖아요. 컵에 물 넣었을 때 이런 거 관측할 수 있어? 관측할 수 없어요. 그렇죠? 아주 가느다란 파이프에 물을 담게 되면 끝이 이렇게 되는 것을 우리가 관측할 수 있고, 이런 현상은 파이프의 굵기가 얇을수록 이런 현상을 훨씬 더 잘 관측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기압력 57페이지. 중기압력. 관련이 요게 중요한 있죠. 시험 범위가 저기 전기 파트하고 원소, 원자, 이온 그쪽 파트죠. 네. 이온. 그쪽 파트는 좀 문제 없겠죠. 왜요? 전기? VIR? 아니 V는 IR 셀이 빠질 수도 있대요. 응? 그럼 뭐가 문제 나는 거야? 모르겠어요. 그럼 전기에서 뭐로 나와요? 그럼 전압기에 설치한 거, 전류기에 설치한 거 그러다 보면 무슨 정전기 거기까지 나올 수도 있다. 정전기? 정전기가 대전체 같다. 패러데이의 전기. 패러데이의 유도전류 법칙이네요. 검정기는 1학년 때 나온 거지. 그치? 검정이 없는데요, 저희. 정전기 저희 2학년 2학년 이적기에 그 검정기에 있어. 그게 좀 해보겠다. 근데 저희 보일 샤르리 1학년에 있어요. 넌 시험 안 보잖아. 입니다. 시험 본다고 그래? 네. 1학기 때? 2학기 기말일걸요. 이럴 때 시험 없죠. 얘네 1학년 때 니네 책과 달라. 얘 책 바뀌었어요. 저희 책 이상해요. 얘네 처음 배운 것이 탐구 과정 배우고요. 저희 탐구과정 쌤이 제 외웠다고 스킵했는데. 네, 탐구 과정 배우고 그다음에 세포 배우고. 저희 지금 일단은 세포예요. 네. 얘 책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빛 빠졌어요. 빛이 없어졌어. 빛 쉬운데. 빛 빠져 있고. 빛이요 막 29만 9,792.458이요. 뭐야? 광속 외우고 다니는데 29만 9,792. 합성 이런 거 있잖아. 29만 9,792. 그다음에 2학년 때 배우는 그 암석하는 거 있잖아. 네. 그거 얘는 없어. 그러면 쉬운 거 빠지고 어려운 게 들어온 거 아니야? 그게 제일 헷갈리지 않아요? 왜요? 그 암석? 탄성력 그거 있던데. 어차피 시험 안 보잖아요. 그 탄성력 있던데요. 어? 탄성력 있던데요. 아니야, 니네 책 없어. 그거. 저희 마찰력도 있던데요. 아, 그건 2학기 때. 힘. 예. 네, 그건 있었어. 마찰력이 있던데요. 네, 원래 맞추고 어려워. 마찰력 어렵죠. 운동 맞추려고 그러고 정지 맞추려고 그것이 이제 쉬워졌어요. 좋아졌어. 저희 열도 있어요. 점도 이런 거 있잖아. 점도, 대류, 복사. 열 팽창도 있어요. 열편창. 저희 비열이 여기 내려왔어요. 근데 비열 얘네 비열 보는 거 아니에요. 문제는 안 나오고요. 별이 큰 거지 한 번만 구분하는 거. 그래요? Q는 CMP가 안 나오네요. 그 계산 것이 안 나와요. BBQ는 시앙타. 자, 증기 압력 한번 보자. 증기 압력. 2학년 치는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어요. 또 2학년 치는 2학년 때 상대성 이론이 나오겠네요. 상대성 이론 물리 원에 가서 배워요.
자, 증기압력 한번 보자. 증기압력. 자, 네. 증기압력은 증발된 기체의 압력을 증기압력이라고 불러요. 증기압력. 증발된 기체의 압력을 증기압력이라고 부르는데 이 증기압력은 비례합니다. 무엇에 비례합니까? 증기의 몰수와 비례해요. 몰수. 그러니까 이 증발된 기체가 많을수록 증기압력이 어떻게 되는 거야? 높아지는 거야. 근데 이 증기의 몰수, 그러니까 증발된 기체가 얼마나 많아지냐, 적어지냐라고 하는 것은 이건 물질 특성입니다. 물질 특성이에요. 그러니까 물이냐 알코올이냐에 따라서 이 증기압력, 어떤 특정한 온도에서 증기압력은 그때에 따라 달라요. 자, 보자.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자, 어떤 그릇에 액체를 넣어놨다 치자, 물을 넣어놨다 치자, 물을 넣어놨어요. 물을 넣어놓고 여기서 열을 가해서 가열을 할 거야. 자, 가열을 하게 되면 여기 있는 액체 분자들의 움직임이 좀 더 활발해져요. 그러니까 분자 운동 에너지가 증가하니까 입자 운동이 활발해지고요. 입자 운동이 활발해지는 가운데 여기 표면인 놈들이 위쪽으로 이렇게 올라가요. 점프를 한단 말이야. 이 점프하는 걸 우리 바로 뭐라 불러? 증발이라고 불러요. 증발이라고 부르는데 얘네가 아무나 다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이 누르는 대기압을 극복할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에너지를 가진 애들만 표면에서 이렇게 올라갈 수가 있어요. 이걸 바로 뭐라 불러요? 증발이라고 불러요. 증발이라고 부르는데 온도가 높아질수록 증발하는 입자수가 점점 증발해요. 왜? 그 입자의 평균 운동 에너지가 증가하기 때문에. 이건 이해해도 좋고 이해 못해도 좋아요. 나중에 다시 하니까 지금부터 내가 설명하는 거는 만약에 물의 온도가 현재 30도라고 가정하자. 그러면 30도면 이거는 그냥 대강 줄게. 여기가 입자수야. 여기가 입자수고 여기가 에너지를 봤을 때 얘네가 만약에 25도씨다 그러면 얘네 에너지 분포 그래프가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여기가 이제 평균이 된단 말이야. 여기가 평균이 되는 거고 얘네들 중에서 누르는 대기압을 극복하고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놈들이 이 활성화 에너지를 넘어선 요놈들만 증발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 중에서 표면에 존재하는 놈들, 그러니까 위로 점프하는 놈들, 얘네들만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거야. 근데 온도를 높이게 되면 이 액체 분자가 가지고 있는 평균 운동 에너지 자체가 증가한다는 얘기야. 이렇게. 그러면 점프해서 증발할 수 있는 놈의 개체수가, 입자수가 어떻게 되는 거야? 더 많아지는 거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온도를 높여줄수록 입자의 평균 운동 에너지가 증가하고 증발의 가능성, 그다음에 증발하는 놈들이 점점 많아진다는 얘기야. 이게 올라가 점프한 요놈 있죠. 요놈을 뭐라 그러냐? 요놈을 증발된 기체라 해서 증기라고 해요. 얘는 기체니까 병진, 회전, 진동을 하면서 압력을 나타낼 텐데 얘네가 나타낸 압력을 바로 뭐라 불러? 증기 압력이라고 부르고 증기 압력은 증기의 몰수에 비례한다는 얘기지. 그렇죠? 그래서 이 온도가 변함에 따라서 증발 현상이 더 잘 일어날 것이고 그것들이 나타내는 증기 압력이 점점 증가할 텐데 온도에 따라서 증기 압력이 어떻게 바뀌는가를 보여준 그래프를 증기 압력 곡선이라고 해요. 증기 압력 곡선이라고 불러. 자, 온도가 높아졌어. 온도가 높아지게 되면 얘네들이 나타내는 증기 압력이 이렇게 높아진다는 얘기야. 이렇게. 온도가 높아질수록 증발되는 증기의 몰수가 어떻게 된다? 점점 높아진다. 집중해. 예. 좀 이따 수학 나와. 오, 루트 나오는데 어떡하냐? 어렵네요. 저기 그 길이 재는 거 나오거든. 못하겠습니다. 상관함수 써야 되는데. 삼각함수요? 어. 못하겠습니다. 아 그래 그럼 그거 스킵할까? 예. 자 이렇게 온도가 증감에 따라서 증기압력이 변하고 보여준 그래프를 증기압력 곡선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온도가 이만큼일 때 증기압력이 이만큼이야. 근데 온도 높아짐에 따라서 증기압력이 거기에 따라서 계속 증가한다는 얘기지, 그렇지? 근데 이거는
액체의 종류에 따라 이 그래프의 패턴은 좀 달라요. 물이 이렇게 있다면 만약에 에탄올이다. 라고 한다면 에탄올은 물과 다른 형태의 증기압력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자, 이걸 한번 분석해 보자는 얘기야. 물과 에탄올을 비교한다고 가정했을 때 특정한 온도에서 이만큼의 온도에서 물의 증기압력은 이만큼이에요. 근데 에탄올의 증기압력보다 높지. 그렇죠? 그러면 증기압력을 비교하면 물과 에탄올을 비교했을 때 누가 증기압력이 높은 거야? 에탄올이 증기압력이 높은 거지, 그렇지? 그러니까 증기압력이 높다는 얘기는 누가 증발 더 잘하는 거야? 자, 증발되는 정도를 보게 되면 물하고 에탄올하고 증발되는 정도를 보게 되면 누가 더 증발 잘하는 거야? 에탄올이 더 증발 잘하는 거야, 그렇지? 그러면 증발 잘한다는 이야기는 얘네가 증발하려면 분자의 인력이 있다면 그 분자 인력을 끊어내고서 올라가야 되는데 그 분자 인력이 매우 강하다면 끊어내기 대단히 많은 힘이 쓰일 거야. 그렇죠? 그래서 얘네를 가지고서 바로 분자 간의 인력으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데 물과 에탄올의 분자 간의 인력을 비교하면 누가 더 높은 거야? 물의 분자 인력이 더 큰 거지. 그렇죠? 이게 이해할 수 있죠? 어렵지 않죠? 그래서 물은 다른 물질에 비해서 증기압력이 어때요? 매우 낮은 편이야. 증기압력이 매우 낮다는 이야기는 증발 잘 못한다는 얘기고 분자의 인력이 대단히 크다라고 연결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거를 끓는 점으로 설명한다면 끄는 점 물이 더 높겠네요. 물과 에탄올을 본다면 끓는 점은 누가 낮으냐? 워터. 물이 끓는 점이 높은 거지. 예. 오늘 우리 준서가 수업에서 매우 좋아요. 예. 도균이가 없기 때문입니다. 아, 그런가요? 그래요? 자, 그럼 이제 끓는 점하고도 연관을 해서 좀 추가 설명할게요. 책에는 이 내용은 아직 안 나온 것 같은데, 자, 이 끓는 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 아까 내가 이쪽에 그림 그렸지만 온도를 가하게 되면 액체 표면에서 증발이 막 일어나요. 증발 막 일어나면 증기압력이 어떻게 될까? 좀 높아지는 거야. 근데 이 표면에서 액체가 증발된 것을 방해하는 힘이 있어. 반대로 누르는 힘이 있어. 그게 바로 누굴까? 대기압. 대기압력이야. 근데 대기압력이 일정으로 누르고 있는데 그 힘을 극복하고서 점점 올라가는 입자에서 점점 많아지는 거야. 많아지게 되면 증기압력이 커지게 되고요. 증기압력이 점점 커지다가 결국 어디까지 갈 수 있냐면 누르는 대기압의 힘을 받쳐줄 수 있을 만큼의 힘까지 커지는 거야. 그럼 증기압력과 대기압이 같아지는 거야. 그럼 물 표면을 누르는 힘이 있어 없어? 없지. 그럼 그때는 어떻게 될까? 미친 듯이 막 속에서 막 기체가 막 올라가. 우린 그런 현상을 바로 뭐라고 불러? 끓음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러니까 이 끓는다고 하는 것은 액체의 증기압력과 대기압이 같은 거야. 만약에 대기압이 1기압이라고 가정한다면 대기압이 만약에 1기압이라고 가정한다면 증기압력이 1기압이 되면 끓을 수 있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 증기압력이 대기압과 같은 1기압이 되는데 필요한 온도, 이게 바로 이거 되는 거야. 끓는 점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물에 끓는 점은 100도가 될 거고 얘가 이렇게 78도가 되겠죠. 그다음에 이거를 좀 개념 확장시킨다면 그러면 대기압이 바뀐다면 당연히 끓는 점도 어떻게 될까? 바뀌겠지. 그렇죠. 만약에 높은 상태에 올라가는데 대기압이 1기압이 아니라 대기압이 0.5기압? 0.7기압. 예. 0.7기압이 됐다면 끓는 점이 어떻게 될까? 낮아집니다. 낮아지는 거야. 좀 더 쉽게 끓는다는 얘기야. 그렇죠? 한 90도만 높여도 대기압과 증기압력이 평면이 된다는 얘기야. 그렇죠? 반대로 압력이 높아지면 고압이 돼서 1기압보다 높아졌어. 0.7기압. 1.7기압. 1.2기압. 1.2기압이 됐다면 1.2기압이 됐다면 끓는 어떻게 될까? 더 높아지는 거겠지. 그러니까 압력밥솥의 예가 바로 요게 해당되는 거고요. 높은 산꼭대기에 올라갔을 때 끓는 점의 변화는 요게 되겠죠. 요건 쉽죠? 예. 쉬워요. 근데 중학교 과정에서도 이걸 이렇게 설명하면 좋은데
중학교 과정에서는 이렇게 설명하면 애들이 다 도망갑니다. 네, 그래서 어디 가요? 중학교 과정에서 설명하지 않는데 여러분은 네, 다 설명드렸습니다. 이해하시겠죠? 중학생입니다. 자, 그 다음에 책 평형을 한번 볼까? 그래, 평형 한번 보자. 여기서 잠깐 보자. 속겨라. 네? 네? 너무 싫어해서. 자, 동적 평형이 있어. 동적 평형. 자, 동적 평형에서 이 동적이라는 말은 멈춰 있지 않고 뭔가 뭔가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얘기야. 그다음에 평형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일도 벌어지고 있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는 얘기야. 그렇죠? 예를 든다면 돈. 내가 매일매일 가윤이한테 돈 500원 주고 있어요. 가윤이도 나한테 500원씩 주고 있어 매일. 그래서 500원 주고 500원 주고 받아 계속. 그럼 열심히 돈을 주고 받지만 각자 주머니 속에 있는 돈의 액수는 변함이 있어 없어? 변함이 없어. 그렇죠? 이걸 바로 뭐라 불러? 동적 평이라 불러. 뭔가 끊임없이 무슨 일은 벌어지고 있지만 아무런 일도 벌어지고 있지 않고 이게 바로 동적 평이야. 자, 동적 평인데 그릇을 또 그려야 되겠네. 자, 그릇을 밀폐를 밀폐 시켰어요. 자, 그러면 여기 표면에 있는 액체들이 어떻게 됐을까? 증발하겠지. 그렇죠? 증발해요. 이렇게 증발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증발하는 것을 증발 속도라고 봅시다. 자, 증발 속도고요. 이 증발 속도라고 하는 것은 온도에만 관여돼요. 얘는 온도가 변하지 않는 이상 이 증발 속도 절대 변하지 않아요. 얘는 오로지 온도에서만 변하는데 온도가 일정하니까 증발 속도가 어떨까? 항상 일정해요. 일정인데 그러면 여기 올라간 증발된 기체가 다시 떨어지는 경우도 생기겠지. 이걸 뭐라 부를까? 응결이라고 불러요. 응결 속도라 부르는데 이 증발 속도는 오로지 온도에 의해서만 영향을 받습니다. 그게 바로 이거잖아. 그렇죠? 온도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응결 속도라고 하는 것은 증기의 몰수, 증발된 입자수가 얼마나 많냐에 따라서 응결 속도가 변할 수가 있어요. 자, 처음에 뚜껑을 딱 엎어놨어. 그러면 증발 속도와 응결 속도를 비교했을 때 얘는 일정해요. 일정한데 응결 속도는 증발된 기체가 많이 없으니까 얘는 어떨까? 매우 속도가 느리단 말이야. 그래서 초기에는 증발 속도가 어마무시하게 빨라요. 그러면 증발이 많이 생기게 되면 이 증기의 입자수가 어떻게 될까? 점점 많아지겠지. 점점 많아지게 되면 시간이 지나면서 응결 속도가 어떻게 될까? 증가한단 말이야. 점점점 증가해요. 증가해서 결국 어떻게 될까? 증발 속도가 같아지는 결국에는 증발 속도와 응결 속도가 같아지게 됩니다. 이렇게 같아졌을 때는 증발하는 것과 응결하는 것의 속도가 똑같기 때문에 왜 같은 거야?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야. 이걸 그래프로 표현하면 좀 더 쉬워져요. 그래프로 한번 표현해보자. 속도고 이게 시간이야. 증발 속도는 오로지 무엇에만 관여한다? 온도에만 관여한다. 온도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얘는 온도가 콘스탄트야. 일정이야. 이게 증발 속도야. 증발 속도고 처음에는 응결 속도는 거의 0이야. 왜? 증기가 없기 때문에.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증기의 몰수가 점점 증가할 것이고 증기의 몰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응결 속도가 점점 증가해. 처음에는 0이 됐다가 응결 속도가 점점 빨라져서 결국은 어떻게 될까? 같아지는 점이 있게 된다. 파란색으로 쓴 것이 바로 응결 속도야. 응결 속도고 이 증발 속도는 오로지 온도에 관여하는 것이고요. 응결 속도라고 하는 것은 증기의 몰수에 비례한단 말이에요. 증기의 몰수가 많아지니까 응결 속도가 증가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 증발 속도와 응결 속도 같아지는 요 지점이 이르게 되는데 우리 이 상태를 바로 뭐가 불러? 동적 평형이라고 합니다. 이 동적 평형은 열심히 응결도 일어나고 증발도 열심히 일어나고 있지만 외관상 봤을 때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 변화가 없네요. 너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지. 오케이? 너
남들이 너 그러다 깜짝 놀래. 어째 왜 이상한데? 얘가 좀 이렇게 할 거야. 나대지 마십시오. 자, 그 다음에 페이지 58페이지 봐봐. 58페이지. 자, 58페이지 중간에 보게 되면 증기압력 측정 방법이 있습니다. 증기압력 측정 방법이 있는데 한번 봅니다. 똑같아요. 우리 기체에서 배운 거랑. 이거 똑같습니다. 됐나요? 네. 자, 이렇게 외부 압력을 높여주게 되면 끄적이 높아진 걸 이용하는 대표적인 사례가 뭐냐면 집에서 쓰는 압력밥솥 알죠? 압력밥솥. 요즘에 이제 전기 압력밥솥이야 거의 대부분 전기 압력밥솥인데 우리나라의 전기 압력밥솥 대표적인 메이커가 두 가지가 있어요. 가미는 쿠쿠스거든요. 쿠쿠. 왜요? 어떻게 너도 쿠쿠스잖아, 그렇지? 몰라? 쿠쿠야 쿠첸이야? 쿠첸이. 쿠첸이야? 쿠첸인가? 모르겠어요. 메이커 두 가지가 있어요. 쿠쿠와 쿠첸하고. 근데 쿠쿠가 앞에서도 높습니다. 점유율이. 그래서 쿠쿠라고 찍으면 되게 얼추 맞아요. 너네 따면 쿠쿠일 거 굉장히 커요. 쿠첸 잘 안 씁니다. 쿠첸 안 쓰는데 쿠쿠인 것 같아요. 쿠쿠야, 쿠쿠일 거야. 그 밥 닿으면 저 기차 소리 나거나 뻐꾸기 소리 나는. 맞지? 오. 근데 그 쿠쿠 압력밥솥에서 밥을 하게 되면 밥을 해본 적 없겠죠. 밥을 하고 나면 다 되면 기차 소리 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뻐꾸기 소리 나는 경우가 있어. 근데 뻐꾸기가 매번 나지 않아요. 어떨 때 나고 어떨 때 안 나. 그게 왜 그러냐면 뻐꾸기 소리는 물의 양을 정확히 잘 맞췄을 때 밥이 완료되면 뻐꾸기 소리 나요. 쿠쿠는 물 양 잘 못 맞추면 뻐꾸기 소리 안 나. 그래서 만약 여러분 듣다가 뻐꾸뻐꾸 소리 나면 물 양을 정확히 잘 맞췄구나. 이건 밥은 정말 맛있겠다. 그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물을 얼마나 잘 맞추냐에 따라서 소리 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어요. 그 집에서 밥솥에서 뻐꾸기 소리 나는 거 들은 적 있어 없어? 저 밥이 완성됐을 때 제가 집에 없어요. 혹시 저기 뻐꾸기 소리 들은 적 있어요? 또 밥을 안 잘 들어보면 뻐꾸기 소리 가끔 납니다. 그 물의 양이 정확할 때야. 근데 우리나라 압력밥솥 메이커가 쿠첸이나 쿠쿠가 있는데 그 방식이 좀 달라요. 쿠첸은 할아버지네가 쿠쿠 저희 집 쿠첸인 것 같은데. 그 쿠첸은요 이제 좀 제일 비싼 그 메이커에서 제일 비싼 압력밥솥은 쿠첸은 이 압력을 엄청나게 높은 압력까지 견딜 수 있게끔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고압을 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다른 일반적인 압력밥솥이 1.1 기압으로 밥을 한다면 우리 쿠첸은 1.5 기압을 할 거야. 이런 식으로. 낫네요. 그러니까 굉장히 고압을 하는 거야. 그럼 온도가 어떻게 될까? 더 높아지는 거죠. 더 밥이 빨리 익고 온도가 높기 때문에 밥이 되게 찰지고 빨리 만들어지고 뭐 이런 장점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쿠첸이 그쪽으로 방향이 나왔어요. 근데 이제 쿠쿠도 처음에 더 고압에서 할 수 있는 밥솥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했죠. 경쟁을 했어. 막 경쟁했는데 그러니까 막 서로 물고 물린 경쟁이죠. 우리는 1.2기압까지 올릴 수 있어. 우리 1.3기압, 우리 1.4기압 이렇게 올라간 거야. 그러니까 이제 쿠쿠가 야 이거 가다가 밑도 끝도 없겠는데 야 우리 방향 바꿔. 그래서 쿠쿠가 만든 것은 무압 압력을 가하지 않는 걸로 거꾸로 만들었어요. 그럼 압력을 가하지 않고 만들게 되면 밥이 익는데 좀 시간이 걸려요. 근데 어떤 느낌이 드냐면 그 옛날식으로 이렇게 커다란 이렇게 냄비 같은 데다 밥하는 거 있죠. 그러한 것처럼 그냥 밥하는 거예요. 그래서 밥이 되게 꼬들꼬들해요. 충분하게 수분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밥이 되게 꼬들꼬들해요. 밥이 찰지지 않고 꼬들꼬들한 밥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쿠쿠는 무압, 쿠첸은 고압 이런 식으로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근데 지금 쿠첸이 조금 찔러지고요. 쿠쿠가 그러니까 쿠첸 너무 쿠쿠가 너무 경쟁이 심했는데 쿠쿠가 이제
이겨나가는 것 같고요. 해외에선 쿠쿠가 훨씬 더 유명합니다.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한국에 놀러 오면 반드시 사는 게 있죠. 쿠쿠 압력밥솥 갑니다. 근데 옛날에 한 20년 전에는, 한 30년 전에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일본 밥솥에 열광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중국 사람이 우리나라 밥솥에 열광하는 것처럼 그 당시에는 일본 밥솥에 열광했어요. 일본 밥솥 중에서 코끼리 밥솥이라고 있었어요. 나도 그거 산 적이 있거든요. 코끼리 압력밥솥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건 아주 그냥 엄마들이 제일 좋아하는 메이커예요. 코끼리 압력밥솥에서 나도 그거 썼거든요. 나도 그걸 사서 썼어요. 근데 사실 좋은지 모르겠어. 좋은지 모르겠는데 막 그 당시에 막 일본 그 코끼리 밥솥, 그다음에 일본 칼라 TV, 소니 칼라 TV 이런 거에 사람들이 열광했죠. 중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메이커에 열광한 것처럼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우리가 일본 전자제품을 가지고서 우리가 열광하진 않아요. 옛날에 30년 전에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일본 전자제품 아주 혹했습니다. TV 같은 데 봤겠지만 미니 카세트, 그렇죠? 소니, 그렇죠? 그다음에 아이와, 도시바, 파나소닉 막 이런 거에 막 젊은이들이 열광했습니다. 지금은 일본 메이커 어디다 갖다 내놓지 못하지만 그 당시 됐어요. 지금은 뭐 에이즈나 선생 워낙 잘 만듭니다. 자, 58페이지까지 완료를 했고요. 자, 그 다음에 59페이지까지 해야 되는데 좀 쉬었다가 좀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프리덤. 자유로